그 후로도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는 제 노력이 종종 빗나갔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지만 그 거절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놔두자. 이래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제 속은 한 번 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색해졌을까? 일 스스로에게 묻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현이가 와서 부탁하더군요. 엄마, 수연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와서 도와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삼킨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기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 부인만 챙기는 모습이 참 서운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이해했죠. 임신한 아내를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다고요. 그나마 집이 서울이라 다행이지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진작에 한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시다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또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수연이한테 먼저 전화해서 조리원 예약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걸 왜 도와줘야 하니? 요즘은 그런 건 젊은이들이 더 잘하잖아. 이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도통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빠져 고집을 부리더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며느리 시다 노릇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조리원 예약까지 간섭해야 한다니요. 게다가 며느리가 도움을 청했다면 모를까 제가 먼저 전화까지 해야 한다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결국 알겠다. 일고했습니다. 어쩌겠나요? 아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요. 하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며느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걸까? 그 사이 아들은 수연이한테 전화했냐? 삼고 독촉을 해댔고 결국 저는 떠밀리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안부를 물으면서 분위기를 살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 이 녀석이 그냥 엄마인 제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맡긴 모양이더군요.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 수연아. 요즘 고생이 많지? 출산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그럼요, 어머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다. 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그럼 내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일 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당연히 손주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한약을 추천했지 독극물을 줄까 봐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연락한 거였는데 결국 기분 나쁜 말들만 잔뜩 들은 셈이었어요. 게다가 광현이 말과는 다르게 이미 며느리 친구들과 상해의 조리원까지 다 정했다니 광현이 이 녀석은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당장 전화를 걸어 따져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는데 몇 번을 걸어도 아들이 받질 않더라고요. 통화를 하게 된 건 늦은 밤이 되어서였죠.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미안해요, 엄마. 나 때문에 곤란하셨죠? 제가 왜 그랬냐고 묻기도 전에 아들은 자기 부인에게 오늘 일을 이미 들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수연이가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잇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광현이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애교로 빠져나가려는 버릇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귀여웠지만 그날따라 그 모습이 못마땅하더라고요. 다 큰 애가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다니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 잃는 말은 꼭 삼키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광현이가 직장 다니랴 집에서 부인 비위 맞추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어차피 먼저 사과를 받았겠다 그냥. 알았다. 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끊지 않고 붙잡더군요. 엄마, 이번 일 때문에 수연이랑 어머니가 불편해진 것 같으니 제가 나서서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자리 마련할 테니 가족끼리 같이 외식하면서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평소 같으면 귀찮다고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아들이 애써 만든 자리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죠. 외식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고 광현이는 꽤 가격대가 있는 고깃집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며느리를 챙긴 뒤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나는 알아서 갈 테니 내 부인이나 잘 챙겨. 일라고 말했어요. 결국 약속 당일 제가 직접 고깃집으로 향했죠. 광현이가 미리 잡아둔 자리는 안쪽에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앉아 있었고 뭔가를 열심히 휴대폰으로 보고 있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가 얼굴을 들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 자리도 비워놨어요. 순간 남편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씁쓸해졌지만 그런 내색을 보일 수 없어서 그저 웃으며 그래, 잘 왔구나. 일라고 답했죠. 하지만 저녁 식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계속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어색함과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들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곧 태어날 손주 생각하면서 좋은 고기 한번 사준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좋았어요. 저도 며느리도 최대한 서로 민망하지 않게 노력했죠. 그렇게 식사가 잘 마무리되면 지난번 일도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날 즈음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틈에 아들이 웃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어때요? 오길 잘했죠? 다 제 덕분이에요. 그 특유의 철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알겠다, 잘했다. 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히 아들 기분을 망쳐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자리에 돌아온 뒤 이번엔 제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하려는 심산이었죠. 카드를 내밀었는데 계산하던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 집은 서로 계산하려고 하시네요. 사이가 좋아 보여서 부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소린가 싶어 자세히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며느리가 아까 화장실에 간다더니 나가서 이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평소라면 고맙게 넘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민망한 일로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이라 이번 자리에서는 제가 부담을 덜어주려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며느리한테 밥값을 뜯어먹은 시어머니가 된 셈이었죠. 며느리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자리로 돌아가던 중 룸의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과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진짜 어머니가 이번에도 계산할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하길 잘했죠. 광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한테 기대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고집 부리시지 말고 알아서 집에서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귀가 잘못된 걸까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현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 엄마 챙기려고 하는데 솔직히 나중에라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에 방해되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도 어머니가 나서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계산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난 모르겠지만 난 우리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계속해서 혼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방해가 된다고? 마치 천둥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아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며느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든 게 나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자리로 돌아간 후 참담한 마음. 자리로 돌아왔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우리 고기 많이 남았어요. 더 드세요.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방해된다. 그 한마디가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두 아이가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말을 걸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며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조리원 서울에서 손꼽히는 곳이라더라. 요즘은 조리원 선택 잘못하면 고생한다던데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앞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제 아들이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마치 제가 미워하는 누군가의 차에 끼어 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조석 유리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곧 다시 봬요. 그 말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였습니다. 할 말을 잃어 그대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특히 마지막에 저를 향해 미소 짓던 며느리의 모습이 유독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제 욕을 그렇게 했으면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제가 듣는 걸 알면서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하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즐거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참아야만 하나?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나?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너무했단 말이지. 생각하며 눈을 천천히 깜빡이고 나서야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너무했다고?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러자 광현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힘들게 둘이 화해하라고 오늘 자리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랑 수연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지금 수연이 눈치 보느라 밖에 나와서 통화하고 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그냥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나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민망하게 했다는 거지? 일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의 뒷담화를 들은 건 나였고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나를 탓하다니요. 정말 속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이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광현이는 조금 유약해도 어른을 존중하고 정도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기 너머에서 제게 화를 내고 있는 광현이는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미닫이문 너머에서 들은 내 아내의 뒷담화, 계산을 멋대로 가로챈 후 나를 험담한 이야기, 차 안에서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한 듯한 조리원 이야기에 대해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긴 아는 거니.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탓하는 모습에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고서도 제대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참고 살아온 제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현이는 눈치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결국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광현아.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맞설 줄 몰랐던 건지 광현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어물거렸습니다. 조광현, 너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여자 임신시켜 결혼하겠다고 노래 부르는 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니?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고집 부려서 내 잘난 부인한테 이 늙은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가 민망하게 됐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한 척 다 뒤집어 씌우는 게 남자야.
나랑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광현이는 갑자기 슬픈 척하며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왜 꺼내는데요? 아빠 생각만 해도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 말을 하는 광현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광현이를 키워온 저였기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남의 뒤에 숨고 그마저도 안 통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척, 약한 척을 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광현아, 내 아빠가 내 아빠이기 전에 내 남편이다. 내가 그렇게 아빠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놈이 자기 부인 앞에서 위신 세우려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해? 내가 언제 내 앞에서 청승맞은 과부처럼 굴었니? 제가 고깃집에서 두 사람이 했던 대화를 언급하자 광현이가 당황하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다 들으신 거예요? 저희끼리 하던 말을. 그래, 다 들었다. 너희가 멋대로 날 아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쑤시고 토막내고 욕하던 걸 다 들었어. 며느리는 그렇다고 쳐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평생 너 하나 키운 걸 보람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 보니 헛키웠구나. 내가 자식을 헛키웠어. 이 말을 끝으로 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당분간 너 꼴도 보기 싫다. 연락도 하지 마라. 엄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광현이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듣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던 열이 그래도 조금은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참고만 있었구나. 내 자식 눈치, 남의 자식 눈치는 보면서 정작 내 눈치는 보지 않았구나. 그제야 제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광현이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광현이는 전화를 걸어왔고 며느리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광현이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문자도 처음 몇 줄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뻔했죠. 대충 어머니가 들으실 줄 몰랐어요. 라든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용서해 줄 생각이었어요. 결국 제 자식이고 곧 손주도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광현이가 보내온 메시지가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손주 태어날 때는 도와주셔야 해요.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회사는 매일 야근이라 불안해요. 엄마라도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거기까지만 읽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놈은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엄마가 뭘 들었든 지금 어떤 마음인지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중요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응석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연들처럼 절연, 인하, 고소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것이 끊기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맺어졌는지 통탄스럽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광현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한 말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화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요즘 젊은 세대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숙 할머니의 앞날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제 이름은 신명숙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해본 적도 없고요. 평생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매도하는 사람이 제 며느리라니요. 게다가 제 아들이 거기에 동조하다니 저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조광현이에요. 광현이와 저는 어릴 적부터 각별했고 제 품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가까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요. 어리광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광현이는 참 예쁘고 정이 많은 아이다. 유라고 칭찬했을 정도였어요. 물론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광현이는 정이 많은 만큼 마음이 여리고 한번 정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한번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의 부탁이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죠.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현이가 취직하고 독립하면 우리 둘이 시골 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살자. 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에 머물렀던 것뿐 사실 도시를 답답해했거든요. 그래서 광현이가 독립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독립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려던 찰나 집안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의사를 만나러 가던 날 몇 번이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 일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남편이 암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멍해질 뿐이었어요. 의사는 담담하게 이미 암이 주변까지 퍼져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발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찰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더듬거리며 잡았는데 그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남편이었겠죠. 그 순간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헌신 덕분에 저도 큰 고생 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암에 걸리다니요. 이제야 자식 키우느라 평생 했던 고생에서 벗어나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손에 핏기가 없어 서로 맞잡은 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손을 놓지 않으려 했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올걸.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정작 아픈 사람은 남편인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그의 모습에 제가 너무 속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미한 향 연기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데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평생 저와 아들만 생각하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지만 광현이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우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녀석도 잘 알았던 거겠죠.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내 버팀목이 되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제 말을 듣고 아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자. 내가 끝까지 아들의 힘이 되어주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아들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한답니다. 다만 저희 가족이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 유대감이 더욱 끈끈했던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광현이가 직장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매일같이 그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늘 감사하다고 했지만 가끔 그 말 속에 담긴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광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행복했지만 그 사람은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밝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사성이 밝고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딸처럼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의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점차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제게 조언을 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가끔은 저를 피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섭섭했지만 혹시나 제가 간섭한다고 오해할까봐 일부러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남긴 재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계속 재산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저희 재산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이 중간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며느리의 욕심은 점점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 몰래 제게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혼자서 집 관리는 힘드시죠? 차라리 집을 파시고 저희와 함께 사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그녀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혼자가 괜찮단다. 나중에 힘들면 그때 얘기하자.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들에게 더 강하게 저를 설득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점차 며느리의 편에 서는 듯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지키고 제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절대 재산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지 마라.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끝까지 제 삶과 남편의 뜻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단호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을 떠올리며 제 삶을 지키는 것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고 법적으로 제 명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접근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다시 제게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눌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들의 말을 듣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이룬 집이다. 내 아버지는 내가 내 뜻을 존중하길 바라며 재산을 남기셨다. 나는 그 뜻을 지킬 거다. 그러니 더는 이런 얘기로 찾아오지 마라. 그 말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강했고 제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을 쉽게 가져가려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집은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지만 점차 그 평온함에 익숙해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바람을 맞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캔버스에 물감을 칠할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제가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서자 차츰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과의 거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실망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저 서로의 안부만 묻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여준 단호함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호함이 앞으로의 제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종종 혼잣말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이 남겨준 유언 덕분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나도 당신처럼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꿈은 아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마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마음속으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뭘 하려고 하면 답답하기도 했으니까요. 아들은 넥타이 하나도 빗돌게 매는 그런 아이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건 광현이가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누구냐고 물으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 광현이가 교제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면 꽤 오래 만난 사이라는 뜻이냐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나 사귀었느냐고 물으니 1달도 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1달 만난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이 안 좋을 걸 예상했는지 아들은 그 사람이 아빠를 잃고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아빠를 잃은 슬픔을 그 여자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교제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때 정식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피우더군요.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니, 얘가 왜 이러나 싶었죠. 솔직히 저는 겨우 1달 만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광현이가 워낙 순진한 성격이다 보니 과거에도 기센 여자들과 엮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단 1달 만에 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 정도라면 수완이 대단한 여자일 거라는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너 지금 임신이라고 한 거니?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 건데 아들은 제가 기뻐한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제 앞에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요. 하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요. 하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은 무슨 그냥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광현이가 원래 이렇게 해맑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쪽에서도 결혼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광현이는 제가 허락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릴 기세였습니다. 아니, 제가 허락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결혼을 강행할 기세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의 결혼이라는 큰일을 치러야 하다니요. 머리가 아파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광현이는 날이면 날마다 집에 찾아와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 한번 만나 봐주세요. 누가 내 며느리야? 버럭 화를 내봤지만 이미 여자에게 단단히 홀려있는 아들에게는 소용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항복한 쪽은 저였습니다. 아들의 바람대로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러 나가보니 생각보다 멀쩡한 아가씨가 나와 있더군요. 이름은 오수연. 나름 예의도 바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그 아가씨가 보여준 초음파 검사지가 문제였습니다. 콩알보다 작은 게 하나 보이는데 이게 진짜 제 아들의 아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옆에서 마냥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속 없어 보이는 모습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숨만 푹 나왔죠. 결국 저는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무엇보다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된 임신에 이어 급하게 치러진 결혼을 통해 저에게는 급작스러운 며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어머니가 된 저는 한동안 정신이 멍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하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의 며느리 인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검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이더군요.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일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잘 아는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저는 구식이 싫고 신식이 더 좋아요. 사라고 대답했거든요. 그 순간 마치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구식만 추천한다는 고정관념이 깔린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추천한 곳이 어디인지 듣지도 않고 구식 운운하는 게 무슨 경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예의 바르게 대답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선을 긋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사라는 말도 뭔가 상투적인 느낌이었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제 마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광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노력했죠. 그런데 가끔 며느리와의 대화에서 묘하게 벽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나치게 깊게 생각하는 걸까요?